지금까지 저도 이제 여론조사 그 기관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봐야지 이제 정치권을 좀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흐름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48.4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정당 지지도치 굉장히 과거 다른 기타 여론조사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 40 초반까지는 갔었죠. 30대 최근에. 후반에서 40대 초반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예. 글쎄요,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판단하는 국민들의 몫이니까 그걸 뭐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조금 거품이 껴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꽤나 재밌거든요. 여기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 30에서 40까지 올라가면서 40을 막 치고 올라가는 그 지점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안희정 지사의 상승이 딱 껴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취하고 있는 중도 보수로의 확장 전략 같은 경우가 더불어민주당의 정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조금 글쎄요, 보기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중도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환심을 끌어당기는 굉장히 주요하게 적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꽤나 마음에 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일부가 정당 지지도에서 특별히 마음 줄 정당이 없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일부 옮겨갔을 확률도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서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동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바른정당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딱 그 지점의 포인트는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굉장히 훌륭하신 사람들, 의원들이 뭐 30명이 넘게 포진해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훌륭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출한 적어도 2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반기문 전 총장이 굳이 정당을 선택한다면 바른정당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다들 갖고 있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 이후로 마땅한 대권 주자, 물론 훌륭하신 여전히 훌륭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경쟁하고 있지만 지지율 확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덧붙여서 정당 지지율도 결국 맥을 못 추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정당 지지율은 대권 주자의 지지율과 맥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경향성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조 변호사님, 자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제 급상승하면서 지금 요즘 보게 되면 그 안희정 지사, 그다음 황교안 직무대행 이 두 분들만 뭐 잔치만 났어요? 지금 안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문재인 전 대표를 누르고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희정 지사님이 참신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밖으로 보여진 진실성에 되게 그 표를 많이 주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안희정 지사님에 관련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전통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보수층에 관련된 지지자들이 지금 많이 표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내 경선을 할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한테는 이게 되게 거부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내 관련된 그러니까 본선에 가서는 그게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문재인 전 대표를 넘어야 되는 당내 경선 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당내 경선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전국 지지도보다는 오히려 더 그 작은 지지도로서 이렇게 문 대표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교안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우리 이제 조대진 변호사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거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 보수 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중도층이라는 분들이 46이나 37 정도로 사실은 보수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중도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중도 진영의 외연 확장 전략을 쓸 때 이제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그래봐야 같은 정책을 하게 되면 보수 쪽으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결국 보수 쪽으로 다 간다. 근데 이번엔 지금 안희정 지사가 중도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데 안희정 지사 쪽으로 오는 이유는
보수층이 완전히 괴멸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특수성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 이래로 이랬던 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도대체 전략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주 영민하게 빠르게 포인트를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 지난 예. 12월 달 국회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던 과정과 지금 현재 대국민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비중 차이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혀 변동이 없더라고요. 한 78%에서 80% 정도 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수치라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꽤 많은 인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 벌써 이 사건이 터졌던 게 10월 24일인가요? 예. 그때부터 시간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텔레비를 틀 때마다 최순실 씨의 사건을 여전히 보게 되고 최순실 씨에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과 그리고 헌재에서의 심판 과정에서 오히려 반성은커녕 더 나아가갖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일부 지지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80이 아닌 20이 될지 15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되는 건데 중간에서 있는 중도층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보수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대한민국을 굳건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안정적인 메시지의 단어로 이해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통 보수냐는 단어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를 연상시키게 하는 단어로 좀 이렇게 수치스럽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나 혹은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나 한미동맹과 사드 배치에 대한 큰 틀의 맥락에서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도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더 굳건하고 안전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을 지지한다라고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안희정 지사한테 이 사람이 조금 더 호감이 가네라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게 되니까 보수라고 하는 집단이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고 있는 좀 강경보수층 일부가 한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중간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훅 빠지면서 이게 오히려 안희정 지사한테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진영 간의 논리로 보아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축이 한 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반기문 총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충청권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충청권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나올 때, 이제 충청권에서 드디어 대통령 한 명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전격적으로 출마를 안 하심으로 인해서 되게 상실감이 컸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에 대항하는, 충청권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대선 주자가 누구냐,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을 몰아주자라고 봤을 때, 안희정 지사가 또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지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걸 볼 때, 안희정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을 해서 충청권에서 최초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합해서 지지율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장 기자님. 네. 당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네. 안희정 지사가 저렇게 급상승을 하지만 결국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안희정 지사에 가 있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계속 상승할 거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된다,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네. 첫 번째 경선 지역이 광주란 말이에요.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좀 여전히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네. 문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신뢰를 회복한 것 같고 네. 충청권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진했지만 호남권은 좀 더 바뀔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앞서 조대진 변호사님 말씀 주신데 조금 제가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충청권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 않거나 안 오히려 빠지고 고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바치고 있는 중도 보수층의 핵심 내용이 뭐냐, 어떤 쪽에서 나오는 거냐.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TK가 아직 결심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 출렁이는 민심에 따라서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을 돕고 있지만 TK의 경우에는 아직도 새누리당이냐 바른정당이냐 유승민이냐 혹은 또 황교안 총리냐 둘 중에서 우리 후보가 누가 되는 거냐, 이 보수 진영이 아직 단일한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TK 민심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 점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호남의 경우에는 사실 잠깐 호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T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 아주 고른 지지율을 보인다 그랬는데 네. 유일하게 밀리는 데가 TK가 그렇습니다. 60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TK 60대 예. 이상의 그럼 그 노년층. TK가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야권으로 돌아오기는 어렵죠. 황교안이나 유승민이나 그쪽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바른정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이쪽에서 나오는 후보가 누구냐 그 후보를 보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 안희정 쪽으로 2007년 가는 수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 그러니까 뭐 대개는? 예, 막 굉장히 많은 표심이 이동해서 안희정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서로 다투고 있는 핵심 쟁점은 TK의 적자가 누구냐. 이번 대선은 어렵다 하더라도 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국민들은 다 저런 게 말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반성 투어를 떠나는 겁니다. 사실 이 반성 투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목적한 의미보다는 새로운 보수의 재편을 예. 위한 새로운 시도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호남으로 넘어가시죠. 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호남의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던진 이른바 의제들의 보수성 때문에 그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연정 같은 경우는 호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누리당까지 협치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실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희정 지사, 물론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받는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은 뭐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뒤로 물러선 측면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안 지사의 대연정의 경우에는 안 지사의 그 기본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합 정치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 연합 정치를 통해서만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호남 민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하나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재벌에 대해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른바 촛불 민심의 핵심인 것인데 그마저도 청산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반문 좋네요. 반문.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진보 진영의 핵심 의제라고 볼 수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공짜밥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아직 뭐 대중화된 이슈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호남 지역에서 좋은 표를 받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발끈했던 지점이지요. 그렇죠. 예, 이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밀었고 당시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책임을 뒤로 미룬 점. 물론 이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호남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그렇죠. 그냥 넘기기 짚고 굉장히 넘어가기가 어려운 문제고 포인트다. 심지어는 저는 2012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북 송금을 주도했던 네. 특수부장 출신이 전주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2012년 들어와서 당에서 공천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 동교동계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장검사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수사를 한 건데 그럴 정도로 호남 분들에겐 깊은 상처가 아픔과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뭐 요즘 경사났네, 뭐 대박당, 뭐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대한민국 그 정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보통 반사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전에는 맨날 주류 비주류 이렇게 싸우는 정당이었다가 사실은 저쪽에서 더 싸우니까 이쪽 싸우는 모습이 안 보이고 이쪽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이 지지율도 한번 출렁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좋아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탄핵의 인용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큰 위기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아닐 듭니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그럼 탄핵 인용되면 되겠네요. 탄핵이 인용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찬성하고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최종적인 결정의 과정은 결국 헌재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헌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이 현재는 사실 솔직히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보수가 언젠가는 이 모습을 깨치고 제 모습,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 지표를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가 다시 한번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는 경선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상태에서 잘 치러지고 있는 건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가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터넷에 댓글들을 쭉 보니까 안희정 지사에게 꽤나 불리한 여론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반문 정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늘 자기들끼리만 하는 형태 속에서 남을 배척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경선을 국민의당의 뭐 손학규 현재 그 의장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 당에 있어봐서 아는데 거기는 문재인 전 대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현실화돼서 만약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높은 지지를 안희정 지사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의 대표로 딱 우뚝 서는 순간, 당의 후보로 우뚝 서는 순간 혹시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은 한번 출풍거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이제 커뮤니티에 도는 얘기들 이런 걸 보면 안희정 지사는 한 번도 검증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 그렇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의 강을 여러 차례 거쳤고 이른바 반문이라고 하는 반노라고 하는 이러한 정서 속에서도 꿋꿋이 뚫고 30% 이상의 지지를 가져왔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광주에서 대북 송금 문제도 있을 거고요. 대선 때 정치자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과거에 학생운동하면서의 정치적 성향도 있을 거고 거쳐야 할 강이 무수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가장 큰 강점이 오래 고른 지지율로 비슷한 지지율로 오래 4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뭐 40%를 금방 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비판도 있지만 고른 지지율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이렇게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말이 여러 차례 그 위기도 있었지만 그 검증의 시간대를 넘어갔거든요. 예. 하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신선합니다. 신선한데 문제는 관련해서 지금 안희정 지사를 바라보고 있는 중도층도 그렇고 전통 야권층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가 안철수를 바라봤을 때 좀 새로운 것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안희정 지사를 좀 좋아하는 그런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도 보수층이 안희정 지사에게로 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증의 강, 이제 검증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 기존의 보수층이 내가 생각했던 그 보수층의 그 안희정의 그 의미하고 다르네라고 철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보수층 쪽으로 나가던 그런 생각들을 기존의 그 민주당 지지층이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오히려 또 흩어지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지금 올라가는 지지율을 이제는 다 잡아놓은 집토끼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본인의 그 선명한 자기 입장 표명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어떻게 그 십자포화를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첫 길에 이제 잘 못 막아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그 시점에 이제 가속화가 되겠죠. 하지만 한 번, 두 번의 고비를 넘겨내면 안희정 지사라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더 가속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정치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본인도 아마 두려워하고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관심사는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광주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면 보름 안에 이제 첫 번째 경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광주에서 1등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전라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순천입니다. 어쩌라고요, 전라도? 그러니까 전라도의 민심에 관련된 부분은 잘 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닙니다. 저 매주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데 이제 제가 전라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동향을 들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전라도는 지금은 되는 사람 밀어주자는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관련해서 그래도 안희정이 문재인이라는 민주당에서의 그 산성을 넘을 수 있을까? 어려울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길게 대답하시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1등. 1등은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2등은 안희정 지사가 될 것 같습니다. 3등.
3등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3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2등까지만. 예. 네,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2등, 3등이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게 광주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 세대.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등 누가 할 것 같아요? 저는 1등이 안희정 지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1등이요? 네. 아직 뭐 시간이 충분히 세게 남았기 하시네. 때문에. 예. 왜냐하면 지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딱 1년 전에 예. 광주 8석 국회의원 누가 갖고 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던 게 아하. 광주의 심장 호남, 그러니까 호남의 심장 광주의 민심이거든요. 예. 언제든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뭐 한 40%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예. 사실상 이 호남의 지지율이라는 건 특히 야당의 역사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바라봤을 때 80에서 90% 정도의 지지율을 한 번에 몽탕 몰아줍니다. 그런 과정으로 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 호남에서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젊은 층과 노년층 간의 갈등이 좀 있긴 있는 건데 예. 안희정 지사의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나갈지는 좀 봐야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그냥 얘기하시는 그래서 1등은 안희정, 2등. 2등 문재인, 오. 3등은 이재명. 야, 네. 세게 나오시면 맞추면 이제 계속 나오시는 거고 네. 안 맞으면 이 오늘로써 정도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안희정 지사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막 호남 검증의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아니 뭐 서서히? 그것도 아니 예. 검증도 검증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호남 민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호남 사람들은 언제나 대선 때 미래지향성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이 뭐냐, 저 사람이 어떤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까지 미디어 전략은 굉장히 잘 썼지만 충남지사를 재선하면서 이른바 안희정표의 컨텐츠라는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안희정이 성공한 실험이 뭐냐. 이를테면 작은 동네지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도 해보고 뭐 무상 산후조리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어요. 뭐 쪼그닥쪼그닥하게.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동네가 아니니까 크게 주목은 받지 못했고 워낙 그 보수 언론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쟁점만 형성됐던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뭐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지만 그 현실에 담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컨텐츠가 뭐고 그렇죠. 정책이 뭐냐? 그렇습니다. 아하. 충남 지역에서 안희정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호남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 거대 담론은 많은데 그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을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야. 그 내용이 하나도 준비된 게 거가 없다.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그래서 때문에 1등 누구냐니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아주 컨텐츠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대세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2등 이재명? 저는 경선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과 이재명과 안희정이. 근데 안희정이.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핵심은 그 일체면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200만을 모아놓고 한다고 하는데 선거인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선택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세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게 선거인단이 줄어들면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인단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김병민 교수님. 네. 자유한국당. 네. 아까 이제 잠깐 장유성 기자가 말씀을 했는데 네. 참 재밌어요. 네. 뭐 로고가 재밌나요? 아니요, 이게 나라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 나라에 나라 이름이 정당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우 정당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00년간의 정당의 당명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예. 거고, 이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어디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원래 애당초에 거론됐던 게 보수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보다는 보수의 힘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만은, 아니면 진짜 저는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인적 청산을 끝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부터 어찌됐든지 간에 한 번 정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수의 대변화 앞에 한번 놓여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정당인데 만약에 좀 제대로 혁신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딴 거 다 떼고 보수당 쓰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영국의 보수당처럼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라는 딱 키워드와 함께 횃불의 이 로고를 상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 결국 이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집단,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 되는 이 보수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색합니다만은 강경 지지층과 함께 일단은 끝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것만이 바른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점해놔야지만이 예. 생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예. 이거 만약 자유한국당을 이 로고를요, 조금 진보적인 정당에 썼으면 이거 주체 사상탑을 본뜬 것이다 해서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저도 횃불로 처음에 안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로고가 나와서 저희 아들하고 신문 보는데 5살짜리 아들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이스크림이라고 물어보던데 이제 아들도 고향이 호남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성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의 보수층들을 모아서 선거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살아남는다라는 걸 목표로 정한 것 같습니다. 20%. 그렇기 때문에 횃불을 보고 모여라 이 취지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비표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횃불을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인들은 촛불을 대항하는 횃불로서 그 그림을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얘기가 정확하게 봤을 수도 있거든요. 횃불은 녹지 않지만 아이스크림 녹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촛불에 횃불이 녹을 수도 있다. 이 아이스크림 녹을 수도 있다. 이거 횃불도 경심해야 꺼지잖아요. 근데 저 두려운 게 이거 주체 사상탑처럼 생겨갖고 선제 타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들은 어쨌든 주목받고 싶어서 확실하게 뭐 이름도 그렇고 비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예. 뭉쳐라 이 사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 로고를 보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겨드냐고. 근데 여기는 죽자고 달겨드는데 우리가 웃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닭볕을 닮았다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일베, 일간 베스트 사이트랑 그다음에 박사모 등의 보수 우익들이 이 로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요? 하물며 쓸 게 없어서 북한의 주체사상탑을 주체사상탑을, 똑같이 예. 만들었냐, 닭뼈슬을 담게 만들었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래서 지금 그야말로 막 그 맹공을. 아니 거기서 퍼붓고. 반대하면 찬성하는 쪽은 도대체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위원장인 손혜원 의원이 또 한마디 했겠죠. 예, 홍보적으로 아직은 안 했는데 이제 곧 하신다고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정리를 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예. 보수의 힘이라면 상당히 좀 그래도 근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뭐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의 손혜원- 관점 전문가들이 보기에 굉장히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이게 각이 안 나오면 그렇죠. 이른바 전문용어로 견적이 안 나오면 그렇다고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예, 건데.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될지 조만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전에 했던 그 누리당 네, 모누리 새누리당. 예. 아니 모누리하고 좀 비슷하기도 해요. 또 어찌 보면 거꾸로 예.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횃불이 공산주의의 상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박사모 사이트 그 언론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했나요? 그 노컷일베 노컷일베요? 예, 가짜 신문 만드는데 가짜 뉴스.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논쟁이 참 재밌게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 안에 숨어 있는 좌파를 예.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새누리당 안에도 암약하는 좌파가 있다 예.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서 막 하고 있다는 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슬프죠. 네, 우리가 비싼 출연료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그 반성 투여를 한다 그러죠? 네.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일각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보는 거죠.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나가서 강하게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선동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예. 또 한쪽에서는 이제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투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 가지로 크게 뭉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사실 다 같은 태극기 집회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일부의 태극기 집회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예. 또 일부에 형성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 대한 거부감, 적대적인 심리 그렇죠. 속에서 그런 나와 분들도 있는 분명히 분들도 있죠.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한 그룹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새누리당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룹의 표를 잡아내기 위해서 반성 투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처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와 같은 갈팡질팡 행보로 언제까지 이 한국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무심은 좀 들게 되는데 예. 결국은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뭐 변화와 쇄신의 바람들은 완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성 튀어,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나가서 극렬하게 선동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그 양복 입고 갓쓴 듯한 좀 서로 안 맞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방금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대체 진짜 이 탄핵 기각하는 게 맞다는 거냐? 아니면 이제까지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부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당신들이 부역자다. 이런 얘기가 촛불민심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입장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뭐 첨예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개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친박이 지고 있으니까 눈치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친박의 말들은 들어주면서 반성하는 모습은 또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국민들 보기에는 장난치는 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은 잡아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해서 망신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탄핵이 진행되는 도중에 있어서 본인들이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누려온 건 사실이거든요. 또 반성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당 지도부가 친박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제명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렇죠. 슬쩍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항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무슨 엄청난 칼날 회오리가 빌칠 것처럼 들어갔었는데, 사실상 친박한테 항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는 당명 바꾸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마당에 지붕만 새로 그냥 가짜로 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새 집이 아닌데 본인은 새 집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수층에서는 기왕에 망한 거 가서 집을 좀 새로 지어봐라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기대가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예전 집주인한테 점령당해서 지붕만 고치는 꼴로 이렇게 바꾸고 나온 것밖에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지붕만 고친 게 아니라 문패 하나 갈아치운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